지난 한 주 동안에도 중국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은 인구 2,400만 명 중에 이제 1,500만 명은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고요. 기준금리 동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샤오미의 감원이 지금 중국의 현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샤오미는 회사는 물론 부인하긴 했지만 6,000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샤오미 전체 직원은 9월 말 기준 35,300명이고요. 중국 본토 직원이 32,600명인데요. 6,000명을 내보내면 6분의 1 정도 되네요. 중국은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노동자 보호가 강합니다. 중국의 노동법은 20명 이상을 해고할 때는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정부가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 대신 업무 최적화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은 그런데 실제로는 기업들의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워낙 관시가 좋아야 기업을 키울 수 있으니까 샤오미 같은 기업은 관시가 당연히 좋겠죠. 또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노조 같은 집단은 사회 불안 요인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죠. 중국에도 노조격인 공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공산당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는 기업이 이른바 업무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 그냥 별 문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또 중국이 재밌는 건 사람들이 뭉쳐서 막 들고 일어나면 당과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게 그거니까 기업한테 빨리 해결하라고 그냥 말 들어주라고 합니다. 이번 샤오미의 구조조정은 웨이보나 샤오홍수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중국 IT 산업이 진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공산당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 표는 올해 3분기까지 샤오미 실적인데요. 작년 3분기까지와 비교하면 매출이 12% 줄었고요. 영업손실 적자가 났습니다. 순이익도 60% 가까이 줄었고요. 샤오미는 중국 매출과 해외 매출이 절반씩인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내수가 완전히 위축됐고 해외도 침체 신호가 커지고 있어서 정말 위기인 상황입니다. 샤오미 얘기가 나온 김에 스마트폰 시장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위에는 글로벌 점유율이고 아래는 출하량입니다. 출하량은 대략 도매로 보면 되고요. 소매 판매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통신사 같은 유통 채널에서 사간 게 출하량, 소비자가 사는 건 판매량이고요. 점유율을 보면 작년 2분기에 샤오미가 16%로 애플을 제치고 2등을 했죠. 3분기에 다시 3등으로 내려갔고요. 그것 빼고는 2년 동안 큰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다들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기별 전체 출하량을 보면 1분기와 2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씩 줄어들더니 3분기에는 11%나 빠졌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좀 넘는데요. 중국도 10% 이상 줄었습니다. 애플은 그래도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올해 3분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아이폰 14 생산기지인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근로자 진짜 찰주가 있었죠. 애플은 신제품이 9월에 나오고 4분기가 성수기라서 재작년과 작년 4분기에 8천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요. 올해 4분기는 500만 대에서 많으면 1000만 대까지 줄어들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고가 소비재죠.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 스마트폰과 또 고가 소비재인 자동차 판매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하고 중국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이번 정저우 공장 사태 이후 탈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생산을 다 하청을 주죠. 대만 폭스콘, 중국의 럭스쉐어 이런 업체들인데 하청업체들한테 베트남이나 인도로 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JP모간은 올해 인도가 아이폰 생산량 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25%까지 비중이 높아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폭스콘은 내년부터 베트남 공장에서 맥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그동안 중국을 생산을 유지한 건 당연히 비용이 싸서입니다.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할 때 중국에선 80달러면 가능한데 베트남은 89달러, 인도는 92달러가 든다고 하는데요. 인건비는 물론 중국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인프라가 깔려 있고 노동자의 숙련도가 높습니다. 또 일자리가 급한 지방정부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을 늘린다고 해도 핵심 부품은 다 중국에서 조달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도 중국의 제조기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상향 조정과 하향 조정이 엇갈리는 것도 참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에서 위쪽은 상향이고요. 아래는 하향인데요. 전망한 기구나 금융회사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상향 쪽을 보면 ANG은행이나 모건스탠리 같이 5.4%로 높여 잡은 곳은 사실 중국에 상당히 우호적인 IB들이고요. 나머지 셋도 중국을 막 좋다고 하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IB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려잡는 곳들은 대체로 지금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지만 내년 1분기에는 확산이 대체로 마무리되고 2분기부터는 반등할 거란 얘기들 합니다. 아래쪽은 피치는 신용평가사고요. 나머지 네 곳은 국제기구들입니다. 대략 4.3이나 4.4가 많죠. 이건 제 생각엔 국제기구가 특별히 중국을 나쁘게 본다기보다 세계 경제가 내년에 그만큼 안 좋을 거란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피치는 중국 부동산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곳이고요. 내년에도 소비자 심리가 위축돼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만약에 살아난다면 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화정책을 먼저 보면요. 인민은행은 그제 12월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 지난 8월에 내리고 나서 넉 달 연속 현행 유지입니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고요. 현재 일반 대출 기준인 1년 만기는 3.65%,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5년 만기는 연 4.3%입니다. 중진국이니까 이 정도는 되죠.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15일에 0.5%포인트를 올리면서 기준금리 상단이 4.5%가 됐습니다. 일본마저 그저께 장기금리를 사실상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안 그래도 달러가 빠져나갈 판인데 도저히 내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게 생겼고요.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 수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선진국이 다 소비를 줄이는 판이니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수입 물가는 뛸 텐데요. 안 그래도 외세 의존도 줄이고 내수를 키운다고 하는 판에 내수 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되겠죠. 금리 인상은 경기도 죽이고 부채 문제도 커질 테니까 더더욱 안 될 거고요. 결국 그냥 통화정책은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엔 재정정책이 있겠죠.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건데요. 중국 증권사들은 올해 3조 6,500억 위안인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쿼터를 내년에 4조 위안으로 늘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4조 위안이면 740조 원 정도 되니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닌데요. 문제는 여기에 허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올해 쿼터가 3조 6,500억 위안이었는데 이미 11월까지 4조 200억 위안을 발행했습니다. 3,700억 위안 초과죠.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년 쿼터를 미리 빼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4조 위안을 배정한다 해도 실제로는 3조 6천억 위안 정도로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한 5조 위안 발행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빚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국이 인프라 투자형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입니다. 이 채권을 도입한 것부터가 부채 문제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융자기구 LGFV라는 개념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의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는 이 LGFV가 하는 구조였습니다. LGFV는 지방정부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그 빌린 돈이 지방정부 채무로는 안 잡혔습니다. 예전에 제도 자체가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어서 이런 편법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LGFV 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차라리 지방정부가 스스로 채권을 발행해서 양성화하자 그렇게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이 나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 3조 7,500억 위안까지 늘렸고 작년과 올해는 3조 6,500억 위안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11월까지 7조 8천억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3조 7천억 위안의 2배가 넘고요. 코로나19 발발 첫 해인 2020년에 6조 7천억 위안보다도 많습니다. 지출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도 안 되고 감세도 늘리다 보니까 수입이 너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가 3조 4천억 위안 정도 되는데 그걸 크게 초과하게 생겼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내년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중국 경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재정통화정책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는 얘기죠. 부채도 매번 반복이고요. 기술 공급망 자립은 미국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서 살 길을 잘 찾아보자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비 진작은 내수를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는 건 민영경제의 역할을 강조한 건데요. 플랫폼 기업, 우리가 중국 빅테크라고 하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고용도 늘리고 해외 경쟁력도 갖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 민간경제의 지원과 민간기업의 재산권 이익을 보호하겠다. 이런 선언도 했습니다. 부동산 키우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결국 종합하면 경제를 살리긴 해야겠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고 부동산과 빅테크를 다시 키우겠다는 방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규제 완화겠죠. 부동산 규제는 이미 상당 부분 풀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완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